새벽 3시네요.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식탁 위에는 조금 전까지 제가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던 입속. 신청서 대신 물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졸린 듯 깜빡거리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합니다. 하지만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서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군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새근새근 마치 어린아이처럼 잠든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평온한 얼굴을 두고 제가 내일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지 엄마는 꿈에도 모르시겠지요. 거실 한 구석에는 낡은 이민 가방 하나와 종이 박스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저게 엄마의 80년 인생 전부랍니다. 화려했던 젊은 날도 자식 셋을 키워낸 억척스러움도 결국 저 작은 상자 2개로 요약된다는 사실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네요. 짐을 싸면서 몇 번이나 주저앉았는지 모릅니다.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가 마치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려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으니까요. 엄마 박순자 여사님. 동네 시장통에서 엄마를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들을 만큼 호탕하고 목소리 큰 여장부였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콩나물 장사부터 시작해 생선 가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한겨울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나도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면 나는 얼음물도 씹어 먹는다 하시며 웃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의 엄마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저에게는 거대한 산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엄마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처음엔 그저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가스 불 켜둔 걸 깜빡해서 냄비를 태우시더니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 종일 찾으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웃어넘겼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머릿속 지우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움직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겨울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외투도 없이 사라지신 거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온 동네를 헤매다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계신 엄마는 한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울면서 달려가 엄마 도대체 어디 갔었어? 하고 소리쳤는데 엄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누구세요? 우리 민이는 학교 갔는데 배고플 텐데 밥 줘야 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딸이 아닌 그저 낯선 아줌마 보듯 하던 그 텅 빈 눈동자 말이에요. 엄마의 시간은 제가 초등학생이던 30년 전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퉁퉁 부은 엄마의 발을 씻겨드리며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던 여장부 박순자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를 온전히 지켜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남편 상훈 씨도 많이 지쳤습니다. 착한 사람이라 불평 한마디 안 했지만 새벽마다 엄마가 도둑이 들었다며 방문을 두들길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엄마는 감옥 같은 아파트에 갇혀 하루 종일 베란다 창밖만 바라보셨을 테지요. 지난주에는 혼자 라면을 끓이려다 가스 배관을 잘못 건드려 자칫 큰일이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다녀가고 난 뒤 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한계인 것 같아. 이러다 어머님 정말 큰일 치르시겠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욕심으로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효도가 아니라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더 안전한 곳,
전문가들이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기로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자꾸만 저리 태웁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떼어놓는 비정한 어미가 된 기분이랄까요. 어제 저녁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드렸어요. 오랜만에 식욕이 도셨는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더군요. 밥풀 묻은 입가로 해맑게 웃으며 아줌마 음식 솜씨가 좋네 하시는데 억장이 무너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십니다. 그저 딸과 함께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짐 가방 맨 위에 올려둔 엄마의 낡은 스카프가 눈에 밟힙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주신 거라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두르고 다니시던 분홍색 꽃무늬 스카프예요. 저걸 보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안심하실까요? 아니면 낯선 천장 아래서 저걸 부여잡고 우실까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겁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면 저는 잔인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좋은 곳에 놀러 가자. 그 한마디를 뱉기 위해 밤새 입술을 깨물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디 내일 아침 엄마의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날씨가 너무 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이라도 눈부시게 비치면 엄마를 두고 돌아선 제 그림자가 너무 짙고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안방에 들어가 엄마 이불을 고쳐 덮어드립니다.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따뜻하네요. 이 온기를 내일부터는 매일 만질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있던 눈물이 기어이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엄마가 잠결에 칭얼대듯 몸을 뒤척이십니다. 민희야, 밥 먹었니? 잠꼬대조차 자식 걱정뿐인 나의 어머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못난 딸을 용서하지 마세요. 짧은 밤이 지나고 야속하게도 창밖이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침은 야속하게도 참 빨리 오더군요.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다 창밖이 환해지는 걸 보고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은 눈을 찬물로 대충 씻어내고 엄마 방으로 향했지요. 엄마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침대 귀퉁이에 오독하니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답니다. 엄마, 일어났어? 오늘 우리 아들이 가기로 했잖아. 얼른 옷 입자.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끝내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미리 준비해둔 고운 꽃무늬 블라우스를 내밀었는데 엄마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시는 거예요. 안 입어. 나 이거 입을 거야. 엄마가 고집스럽게 움켜쥔 건 소매가 다해진 낡은 회색 조끼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팔 때 입으시던 그 비린내 배인 옷 말이에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쿰쿰한 냄새가 엄마에겐 안정제라도 되는 걸까요? 엄마, 오늘은 좋은데 가는 날이라니까. 예쁜 옷 입고 가야지 사람들이 박순자 여사님 곱다 하지. 제가 억지로 조끼를 뺏으려 하자 엄마는 아이처럼 울상을 지으며 제 손을 할퀴듯 뿌리치셨어요. 싫어. 내 거야. 도둑년이 내 옷 훔쳐가네.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눈에 저는 또다시 낯선 도둑년이 되어버린 거죠. 실랑이 끝에 결국 제가 졌습니다. 엄마는 그 낡은 조끼를 기어이 블라우스 위에 겹쳐 입으시고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겉은 화사한 봄옷인데 속은 낡고해진 조끼라니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꼭 제 마음 같아서 쓴웃음만 나왔네요. 현관을 나서는데 마침 아래층 사시는 김 반장님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짐 가방을 든 사위와 겹겹이 옷을 껴입은 엄마 그리고 눈이 퉁퉁 부은 저.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그림이었죠. 어머, 민희 엄마 어디 가세요? 짐이 많네. 김 반장님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남편 상훈 씨가 재빨리 앞을 가로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모시고 봄꽃 구경 좀 다녀오려고요. 날이 좋잖아요. 아이고, 효자 효녀네. 미니 엄마 좋겠어. 잘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가 해맑게 웃으며 꽃 구경 하고 되뇌셨어요. 그 천진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꽃 구경을 가는 게 아닌데, 다시는 이 아파트 현관을 밟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거짓말쟁이가 된 입안이 까끌까끌해서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던 남편도 오늘은 오디오 전원을 켜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앞만 볼 뿐이었죠. 백미러로 힐끔힐끔 뒤를 살피는 남편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우리 엄마가 상훈 씨 올 때마다 씨암탉은 못 잡아줘도 닭다리는 꼭 뜯어주셨거든요. 그런 장모를 자기 손으로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심정이 오죽할까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꽃비가 내리고 개나리는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산등성이를 덮고 있었죠. 엄마는 창문에 이마를 딱 붙이고 그 풍경을 홀린 듯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기 시작하셨답니다. 소양강 처녀가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엄마의 18번 소양강 처녀였습니다. 박자를 놓치고 가사도 띄엄띄엄 끊어졌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셨어요.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그 노랫소리가 좁은 차 안을 꽉 채우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야 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엄마의 노래를 묻어버리고 싶었거든요. 듣고 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노래를 뚝 멈추시더니 운전하는 상훈 씨 어깨를 톡톡 치시는 거예요. 기사 양반, 우리 집에 언제 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꽃 구경 간다며 좋아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신 걸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신 걸까요? 상훈 씨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급히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엄마, 우리 지금 가는 중이잖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올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니야, 가스불을 안 껐어. 찌개 올려놨는데. 타면 어떡해. 빨리 돌려, 불 끄러가야 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던 가스불 걱정이 이 순간에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내가 껐어, 엄마. 나오기 전에 내가 다 확인하고 껐어. 걱정하지 마. 제가 엄마 손을 잡으며 달래보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너는 몰라. 내가 냄비 태워 먹어서 너희 아빠한테 얼마나 혼났는데. 빨리 가야 돼. 불이 난다니까. 돌아가신 지 20년도 넘은 아빠 이야기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갇혀버린 공포였죠. 좁은 차 안에서 엄마가 몸부림을 치자 차가 휘청거렸어요.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상훈 씨가 조수석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알록달록한 사탕 봉지를 꺼내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세요. 제가 장모님 드리려고 특별히 산 박하사탕이에요. 이거 드시면 불난 것도 다 꺼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기적처럼 통하더군요. 엄마는 사탕 봉지를 받아들자마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지셨어요. 박하사탕. 이거 우리 영감이 좋아하는 건데.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입안에서 사탕을 굴리는 달그락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탕 하나에 금세 잊혀질 만큼
엄마의 기억과 의지는 연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 엄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 뼈저리게 확인하고 만 셈이지요. 내비게이션에서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입안에 사탕이 다 녹았는지 다시 소양강 처녀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 5호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스치듯 지나갔지만 저는 차마 엄마에게 저 글씨를 읽어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정말 도착해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다가올 이별의 순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엄마의 노래가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갈밭 위로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제 심장을 긁는 소리 같았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정한 건물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포근하게 안겨있는 모양새가 겉보기엔 근사한 펜션이나 전원주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창문마다 설치된 촘촘한 방충망과 굳게 닫힌 철제 대문은 이곳이 맘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임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시동을 끄자 차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뒷좌석의 엄마는 창밖을 두리번거리시더니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여기가 식당이냐? 건물이 참 크네. 응, 엄마. 아주 유명한 데야. 여기서 밥도 먹고 쉴 수도 있어. 제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지만 엄마는 눈치채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어드리는 제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빨리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이 시간을 얼른 넘기고 싶다는 비겁한 마음이 앞섰거든요.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딩동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알코올 소독약 냄새와 방향제의 라벤더 향, 그리고 묘하게 섞인 삶은 빨래 냄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건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닌 시설만이 가진 고유의 공기였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울렁거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더군요. 어서 오세요. 보호자분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상담실장님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흠잡을 데 없이 친절했지만 어딘가 훈련된 듯한 건조함이 느껴졌어요. 엄마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제 팔을 꼭 붙들고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잔뜩 겁먹은 어린아이의 눈망울이 되어버리신 거죠. 우리는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남편이 입소 절차를 밟으며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저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상담실 구석에 놓인 화분을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이거 물을 안 줬네. 잎이 다 말랐어.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더니 물컵에 있던 물을 화분에 조르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엉뚱하면서도 다정한 행동을 보니 가슴이 또 저릿해왔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팔려오는지도 모르면서 말라가는 풀잎 하나가 더 걱정인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장님이 엄마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평소라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화를 내셨을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긴장해서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엄마가 또 나는 18살 박순자요 하거나 욕을 하실까봐 조마조마했지요. 그런데 엄마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시더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박순자입니다. 나이는 80이고요. 우리 딸이 여기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면 밥도 주고 재워준다고 데려왔어요. 순간
저와 남편 그리고 실장님까지 모두의 시선이 엄마에게 쏠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데려왔다는 말.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단순히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딸이 자기를 여기에 맡기러 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이고, 어르신 정정하시네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실장님이 분위기를 띄우려 칭찬을 건넸지만 엄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입고 있던 낡은 조끼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군요. 그러고는 꼬깃꼬깃 접힌 손수건 한 장을 꺼내 제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셨습니다. 미니야, 너 땀 닦아라. 아까부터 땀을 뻘뻘 흘리네. 더우면 겉옷을 벗지 그러니. 그 손수건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썼던 귀퉁이에 제 이름이 자수로 박힌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저걸 아직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정신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딸을 걱정하는 본능만큼은 고장. 난 시계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저를 못 알아보고 욕을 하셨다면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생활실로 이동하실게요. 어르신, 저랑 같이 가시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엄마의 부축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저는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남편의 등 뒤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을 밀어내지 않고 순순히 잡으시더군요. 마치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학생처럼 선생님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학생이 되기로 작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 가방을 든 남편과 저보다 앞서 걸어가셨죠. 복도를 걷는 엄마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낯선 슬리퍼를 신은 발걸음이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우리가 안내받은 곳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가 비어 있었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자리였지만 침대 주변을 둘러싼 차가운 금속 난간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이미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링거를 꽂은 채 주무시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그 정적 속으로 엄마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자리를 직감적으로 아신 듯 빈 침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손바닥으로 쓱쓱 문지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새 이불이네. 풀 먹여서 빳빳하다.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랄까요? 차라리 집에 가자고 떼를 쓰시면 조금만 있다 가자고 달래기라도 할 텐데 엄마는 지금 이 낯선 상황을 너무나 순순히 받아들이고 계셨거든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엄마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며 소일거리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가져온 옷가지와 기저귀,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간식들을 서랍에 채워 넣었습니다. 짐이 하나씩 옮겨질 때마다 엄마와 저 사이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낡은 스카프와 아빠 사진을 협탁 위에 올려두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의 감촉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아까의 또렷함은 사라지고 다시 혼란스러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기, 아줌마.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니아가 아니라 아줌마라고요. 여기 여관비가 얼마나 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우리 남편이 알면 화낼 텐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곳을 여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돈 걱정을 하며 불안해하는 엄마의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느끼는 공포를요. 낯선 곳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 깊은 곳의 두려움을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여기는 돈 안 내셔도 돼요. 따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님이 능숙하게 대답하셨지만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소나기 힘이 점점 세지더군요. 마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처럼 제 손을 으스러져라 꽉 쥐고 계셨습니다. 돈 냈어? 정말? 그럼 나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엄마의 질문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싹 말라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만 간신히 끄덕였죠. 그러자 엄마가 잡고 있던 제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놓으셨습니다. 그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마치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우리가 타고 온 차가 보였겠지요. 엄마의 옆모습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더 지체했다간 제가 무너져서 엄마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울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자는 신호였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작별 인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저를 쳐다보시기 전까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엄마,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드디어 뱉어버렸습니다. 평생 해온 말 중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거짓말을요.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엄마의 시선을 TV 쪽으로 유도하며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저기 트로트 나오네. 우리 저거 조금만 보고 있을까요? 엄마는 TV를 쳐다보는 척하다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날카롭고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치매라는 안개가 걷히고 공포에 질린 엄마 박순자가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너 어디 가? 나 두고 가?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관비를 걱정하던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는 제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플 지경이었어요. 아니야, 엄마. 여기 선생님이랑 서류 정리할 게 남아서 그래. 금방, 진짜 금방 올게. 거짓말. 너 나 버리고 가는 거지. 고려장 지내러 온 거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려장. 그 끔찍한 단어가 엄마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안 놔. 이거 안 놔. 선생님 두 분이 달려와 엄마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따님 금방 오신대요. 이러시면 따님이 마음 아파서 못 가시잖아요. 비켜. 다 비켜. 미니야, 나 집에 갈래. 나 무서워. 집에 가자, 응. 엄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그래. 집에 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고 출입구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힘은 단호했지요. 여보, 지금 나가야 해. 지금 아니면 못 나가. 남편의 속삭임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동시에 구원의 밧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금방 온다고. 제발 좀 있어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발악하던 몸부림도
고래고래 지르던 고함도 거짓말처럼 멈췄지요. 엄마는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초점을 잃어가는 눈동자. 정적 속에 거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품속 깊은 곳으로 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겹쳐 입은 조끼 안주머니, 그 깊고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더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긴장해서 엄마를 주시했습니다. 엄마의 손에 들려 나온 건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0원짜리 뭉치였습니다. 돈 냄새와 엄마의 파스 냄새가 섞인 눅눅하고 따뜻한 돈 뭉치. 이거.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돈 뭉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너 차비해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쁜 년이라며 욕을 하던 분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딸에게 차비를 쥐어주다니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걸 왜? 넣을 때 보니까 차에 기름도 없더라. 그리고 너 아까 휴게소에서 밥도 안 먹었잖아. 배고플 텐데. 엄마는 제 손을 억지로 펴서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어. 굶지 말고. 알았지?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달래듯 제 손등을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으셨죠.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익숙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다. 어서 가라. 해 떨어진다. 운전 조심하고. 엄마는 저를 등 떠밀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딸 배웅하듯 씩씩하게, 하지만 슬프게. 선생님, 우리 딸 빨리 보내줘요. 밥 먹어야 한대요. 엄마가 요양보호사님께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징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함께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드시는 엄마. 그 입모양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리를 뚫고 들려오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디찬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가 쥐어준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돈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버려지는 순간에도 자식의 허기를 걱정하는 사람. 그 끔찍하고도 위대한 사랑 앞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죄인이 되어버렸답니다.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도망자처럼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아서 땅만 보고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 같아 온몸이 따끔거렸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까지 제 손에는 엄마의 꼬깃꼬깃한 쌈짓돈이 불덩이처럼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지독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갈 때는 엄마의 노랫소리와 잠꼬대로 소란스럽던 차 안이, 올 때는 숨막히는 정적만 가득했거든요. 백미러를 습관적으로 볼 때마다 텅 빈 뒷좌석이 눈에 들어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토록 좋아하던 꽃무늬 스카프 색깔 같은 처연하고도 고운 저녁놀이였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따뜻함조차 죄스럽게 느껴져 슬그머니 손을 빼고 말았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파스 냄새,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엄마 특유의 살냄새가 섞인 그 공기 말이에요. 주인은 없는데 냄새만 남아 저를 반기는 그 상황이 참을 수 없이 서러워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 구석엔 엄마가 아침에 벗어둔 실내화가 짝짝이로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엔 엄마가 드시다 만물컵이 그대로 있었죠. 집안 구석구석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더군요. 저는 엄마를 시설에 보내고 왔지만 엄마는 여전히 이 집 곳곳에 지독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엄마가 쥐어준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땀과 눈물로 눅눅해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 다리미로 펴도 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꼬깃꼬깃한 돈을 식탁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총 43,000원. 그 돈이 엄마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정신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딸이 밥 굶을까봐, 차에 기름 떨어질까봐 그 본능 하나로 지켜온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이었던 거죠. 그 돈을 보고 있자니 문득 아까 요양원 복도에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에 밥도 못 넘길 딸을 위한 엄마의 단호한 명령이자 마지막 당부였던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살아라. 너는 내 삶을 살아라. 엄마는 당신이 버려지는 순간에서조차 자식의 내일을 걱정하며 저를 놓아주신 거였어요. 저는 홀린 듯 일어나 밥솥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해둔 식은 밥이 남아있더군요. 찬물에 밥을 말고 엄마가 담가둔 김치를 꺼냈습니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든데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지만 씹고 또 씹었습니다. 눈물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져 짠맛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내게 준 숙제니까요. 내가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엄마가 덜 미안해하실 테니까요. 여보, 나 밥 먹어. 당신도 와서 좀 들어.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밥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잖아. 굶으면 엄마한테 혼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비웠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행위가 이토록 숭고하고 아픈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의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침대를 쓰다듬어 봅니다. 이제 이 방의 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빈 방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남기고 간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요. 치매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끝내놓지 않았던 자식 사랑. 그 위대한 본능이 이 방의 온도를 덮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하려 합니다. 저는 불효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가장 사랑받는 딸이기도 합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건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와 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랑하기 위한 아프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보려 합니다. 그래야 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주말마다 웃는 얼굴로 엄마를 보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요양원이 있는 산자락 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엄마는 지금쯤 저녁 드시고 잠자리에 드셨을까요? 낯선 천장이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시진 않을까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오늘은 이만 마음을 접으려 합니다. 내일은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서 면회 신청을 해야겠어요. 엄마, 오늘 밤은 꿈꾸지 말고 푹 자요. 나 밥 잘 먹었어.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여 봅니다. 어쩐지 엄마가 오냐 알았다 하고 투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면서도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죄책감을 털고 씩씩하게 밥 잘 먹고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니까요. 빈 방에 불을 끄고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엄마의 꼬깃꼬깃한 사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그 사랑을 등불 삼아 또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 안녕히 주무세요.